안녕하세요. 예, 방랑 화사까지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지금 아동 성추행범으로 대법원에 지금 상고가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저를 좀 혹시 많이 지켜봤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 아동 성추행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주 무시무시한 범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법이 아마 조두순 그 사건으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이죠. 그래서 아주 엄중하게 처벌을 하죠. 이 법으로 걸리면. 그 법의 지금 피고인 신분입니다. 저는 이제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지금 대법원에 마지막 판결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만에 또 이제 유죄가 이렇게 선고가 된다면 저는 이제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성범죄자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의혹만 이제 최종 판결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제 그 성폭행 장면은 CCTV에 다행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잖아요. 피해자는 막 몸을 더듬고 어쩌고저쩌고 했다지만 CCTV에는 전혀 그런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혹시 제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너는 아동 성추행범이지라는 사회적 공격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그 CCTV 제가 했다는 그 영상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까 했더니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서 열람은 할 수 있지만 복사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억울해요. 그러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됐을 때 언제까지 이 사건 기록이 남습니까 했더니 검찰청으로 넘긴 다음에 10년 정도는 그 자료가 보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지금 국선 변호인으로 안진호 변호사님이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분께서 이제 상고 이유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다 낭독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므로 제가 오늘 그걸 좀 왜냐하면 제가 성폭력을 했다는 그 영상은 제가 확보할 수 없고 가서 제가 혼자 볼 수는 있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복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호 변호사님의 상고 이유서를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법적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용어 자체도 그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있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좀 따분하고 굉장히 듣기가 해석이 또 거부가고 또 난해하다면 난해할까요? 난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말만 비틀어 썼을 뿐입니다. 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전체를 다 못 읽어드리면은 입으로 차후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상고유서 사건 어쩌고 성폭력 어쩌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아동 강제추행 피고 저죠. 이 사건 어쩌고 그리고 원심이 어쩌고 자 상고 유서입니다. 편의점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CD 영상 등에 대한 증거 조사를 통하여 피고인은 압니다. 주장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음에도 그러한 주장은 모두 무시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 제대로 된 설시조차 받아보지 못한 채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건 제 변호사가 쓴 상고 이유서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한테 유리한 얘기만 썼겠죠. 그걸 일단에 참고를 합시다. 뭐 이거 이제 좀 법적으로 조금 더 뭐 얘기하기 어려운 게 있지만, 또한 무릇 공소사실한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검사에게 있고, 법원은 증거 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판결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나, 공권 원심 판결의 경우 증거에 의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짓기보다는 명백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은 불확정적 사실관계를 나열하며 이를 기초로 한 추론을 유죄의 이유로 삼고, 이는 입증 책임에 관한 법리, 즉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를 개진하오니 형사사법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에서만큼은 부디 피고인의 억울한 호소에 귀 기울이시어 엄격한 법논리에 따라 판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상고 이유 나옵니다. 자, 누구누구에게 내가 그 어린 남자아이의 볼에다가 입을 맞췄다. 나를 성폭행으로 만들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성폭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협박,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제가 유죄판을. 이 사건 우리 변호사가 냈은 글이에요.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나한테 유리한 얘기만 썼겠죠. 저 새끼는 좋습니다. 이 사건 편의점 CCTV 저는 객관적 증거 사실은 CCTV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별로 뭐 증인도 없어요. 아니, 객관적으로 영상에 비치는 거 이 증거하고 옆에서 누가 저 새끼가 뭐 했다 이거하고 어떤 것이 더 증거의 증명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면으로 이렇게 찍힌 거하고 피해자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상의할 때 어떤 것이 더 신빙성이 있나요? 그 객관적으로 찍힌 그 증명, 그 촬영 영상들은 다 가짜입니까? 조작한 겁니까? 어떤 게 더 증명력이 있습니까? 1심, 2심 판사들은 그 객관적인 CCTV 영상보다는 주관적이고 그 피해를 당했다는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가? 어린아이가. 성년자라면 저한테 돈 뜯어가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5살 먹은 어린아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저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가? 저는 깜짝 놀라서 뭐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대꾸도 안 했어요. 아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이가 먹거나 좀 이런 사람이 이렇게 저 새끼가 나를 이랬어 하면은 내가 반박을 하겠는데, 아니 5살 먹은 남자 어린아이가 저 할아버지라 하더라고. 나 할아버지 맞지? 자기를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외문소리라고 그러지 우리가. 아니 저 어린아이가
내가 과연 그랬을까?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아니야,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CCTV라는 객관적인 영상이 없으면은 나는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 CCTV 영상에 전혀 나는 그 양손에 물건을 들고 있었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막 여기를 만지고 저기를 만지고 막 이랬다는데 그 진술 영상을 보고 나는 끔찍해가지고 어찌 이럴 수가 있지? 그 상태야. 물론 그 피해를 당했다는 어린아이의 진술이 다 묵살될 수는 없죠. 근데 객관적인 CCTV 영상이 있는데 어찌 그렇게 사람을, 그게 5살 먹은 남자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인지,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고 처사에 가 있을지 이걸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좀 우리 변호사님, 이 사건 CCTV 영상을 보면 우리 변호사님이 지금 상고유서에 쓴 내용이에요. 피고인이 저예요. 피해자 그 어린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는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아니 그 영상에서 도저히 확인이 안 되는 걸 그 피해자가 저 할배가 나봐 볼에 입 맞추고 막 온몸을 더듬었다 해버리면 성추행 되는 겁니까? 맞습니까? 그 아버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나는 제일 의심스러워요. 지금 5살 먹은 지 자식을 갖다가 이용해서 나한테 합의금 돈 받아 처먹으려고 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 아버지가 그 5살 먹은 아들을 교사를 했다면은 그놈은 능지처참해야 될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흥분했네. 또 흥분이네. 어쩌고저쩌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어쩌고저쩌고 했어. 원심 판결은 부족한 정황 증거, 뭐 누가 이랬다 저랬다 막 옆에서 막 떠드니까 저 새끼 저랬나 보다. 그것만으로 나에 대해 강제추행을 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이는 또 법적인 용어로 체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변호사님은 기술을 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뭐냐면은 이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 그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봐요. 어린아이의 진술. 그 다음에 CCTV, 객관적인 건 CCTV예요. 근데 지금까지 법원은 이런 객관적인 CCTV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인정합니다. 어린아이가, 그 다음에 뭐 구체적이고 일관적이고 막 주장을 하면 난 참 그 논리가 판사들의 그 판결 이중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피해자의 증거가, 그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뭐 일관성이 있으면 유죄 증거로 인정을 해버려요. 물론 그래요. 구체적이다, 일관적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쪽에서도 그 구체적인 사건에서 아니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뭐 그랬어. 그거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딱 설명을 다 해주면 그것이 이제 어떤 그 논리 단계로 그 거침이 없으면
그것을 증거로 인정해요. 끔찍합니다, 이건. 사람이 범죄자로 충분히 잡아놓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딱 그 드라마처럼 각본을 딱 짜고 그 사람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당신도 성범죄자가 됩니다. 아니 범죄자가 됩니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반대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즉 내가 범죄를 안 저질렀다는 그 상황에서 나에게, 그러니까 피고인이 그러면 뭐 잘 못 알릴까 봐 나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대법원 92년 판결, 2007년 판결을 하면서 충분히 반대 해석이 가능한 몇 가지 정황 증거만으로, 그러니까 CCTV도 있는데 CCTV가 없다면 정황 증거로 저를 유죄 판결할 수 있어요. CCTV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고인 저를 강제추행 협박 행위로 유죄를 행거하는 것은 체증법칙을 위반한 사실 오인으로 이 법이다. 뭐 이렇게 법리적 용어입니다. 체증법칙 위반이라는 거죠. 즉 말하자면은 그 법원에서 어떤 증거물이 있을 때 그 증거를 채택하는 것을 증명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증거들은 막 있어, 막 여러 가지가. 그 중에 법원에서 딱 이건 맞아 하고 이렇게 한 게 체증이야. 아니 그 이제 선택을 한 거지, 증거를. 그 이제 증명력이 되는 거야. 증명력.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합리적 그 의심이 있음에도 그걸 증명력, 체증을 했다는 거지. 체증 법칙을 그건 위반했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 강제추행에 대해 결백하고 억울한 피고인 저는 원심 판결로 인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사건 상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 원심 판결 위법상, 이제 이건 오늘 벌써 18분이야. 그러니까 너무 길어. 요건 제가 그 2탄으로 다시 한번 방송해 드릴게요. 이 사건 원심 판결의 위법성, 이것도 좀 길거든요.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원래 그래요. 경찰 수사를 떠나서 이제 검찰이나 법원으로 넘어가면은 이건 사실관계를 다투기다 보다는 어떤 서류심다. 사실관계는 이미 없어져 버려. 누가 속된 말로 말잘 하냐 뭐하냐. 저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사건에 대한 CCTV가 존재한다. 그 CCTV만 갖고 피해자가 막 이러쿵저러쿵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CCTV 영상은 딱 1초밖에 안 돼. 근데 그 1초 사건 가지고 막 난리 법석이 난 거야. 이거 소설을 써버리더라고. 피해자가 소설 쓰고 판사도 소설을 써버리더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존재할까? 아니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이. 다음에 또 입으로, 자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위법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으로 한번 말씀을 또 올리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갑니다.